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슈 하드가 위기의 그림자에 덮여 있는 가운데 탄이라는 인물이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호소하며 너무 늦기 전에 이란 국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절박한 구조 신호는 이란이 미국의 대규모 공격 문턱에 서 있다는 소문이 번지는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이 이미 켜졌고 배경음도 깔렸는데 남은 건 지휘자의 손짓 하나뿐인 듯한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가 이란 이슬람 정권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지목된 최신 학살 이후 공식적으로 바닥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은 급속히 격화되었고 이란 내 가상 미국 대사관이 이 나라에 체류 중인 모든 미국 시민에게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즉시 이란을 떠나라. 이 경보에서 그들은 이란 영공이 곧 민항기 대신 미사일로 뒤덮일 수 있다며 아르메니아 또는 튀르키예를 통한 육로 철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사망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묘사되며 일부 독립 소식통을 근거로 전국에서 12,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보고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특히 익명의 이란 보건부 관계자는 최소 3,000명이 사망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인물은 같은 수준의 수치가 적힌 내부 보고서를 직접 봤다고 말하며 향후 며칠 사이 사망자가 더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권이 치안 부대에 사실상 전면적인 발포 허가를 내렸다는 신호도 포착됩니다. 유출 영상과 목격자 증언은 혁명수비대, 바시지 민병대, 특수경찰부대가 공격 소총으로 군중을 향해 사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실탄뿐 아니라 옥상 저격수까지 동원되는 모습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격화를 보여줍니다. 권력이 스스로의 위험을 증명하겠다고 선택한 방식이 하필 자기 국민을 향한 총구라면 그 위험이란 단어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이 단 몇 시간 안에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란의 혼란은 계속 미끄러지듯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치안당국에 의해 거의 11,000명이 체포됐고 그 중에는 겨우 14살 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의료진조차 안전지대가 아니었고 부상자를 살리려 애쓴 사람들마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도주의가 숨을 쉬려는 순간마다 목을 조르려는 듯한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수백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없고 기소도 없고 가족에게 공식 통보도 없습니다. 존재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감옥의 안개 속으로 삼켜집니다. 자유를 말한 죄로 인간이 증발하는 장면이 지금의 이란에서 일상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형 집행을 시작했다는 보도입니다. 첫 희생자로 언급되는 이는 26살 청년의 판소탄입니다. 유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월 14일 처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탄이는 변호인 접견도 공정한 재판도 항소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에게 보내는 냉혹한 메시지이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집니다. 이란 당국은 공개 처형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시 한복판에 교수대를 다시 세워 공포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계획이 실행된다면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현재로서는 사건 전개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거리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독재자 타도를 외치던 함성은 이제 애원과 함께 울립니다. 이란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진행 중인 학살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미 구호를 외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개입을 기대한다는 이 역설은 국제정치가 얼마나 냉혹한 아이러니로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보여줍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부당한 전쟁이 며칠이면 끝난다는 허풍으로 시작해 전 세계를 장기 피로로 몰아넣었듯 이 지역의 비극도 누군가의 오만한 계산에서 태어나곤 합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이 붉은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선을 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을 덮은 폭동의 불길 속에서 시위대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이란 정권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쏘지 마라. 너희가 쏘면 우리도 쏘겠다. 이 문장은 경고일 뿐 아니라 미국의 인내가 한계선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처음에는 이란 치안부대가 약간의 자제를 보이는 듯 했지만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자 알리 하메네이는 양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거둬들였습니다. 월 9일 연설에서 그는 거리의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수십만 명의 명예로운 피로 권력을 얻었다. 우리는 파괴자들에게 물러서지 않는다. 이 발언은 곧바로 탄압부대에 내려진 행동명령처럼 들립니다. 권력이 피로 얻었다는 말을 면허처럼 휘두르는 순간 피로 잉크를 찍는 대상은 대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제 질문은 미국이 나설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월 13일 백악관 고위 회의에서 여러 행동 시나리오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의되는 옵션은 야권에 대한 정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란 군과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전, 제재 강화, 그리고 군사적 직접 타격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회의에는 최강의 실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합참의장 장케인 장군이 거론됩니다. 지금 이 순간 워싱턴의 원탁에서 내려지는 어떤 결정도 중동에서 전례 없는 대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 여러 인물들도 이란 이슬람 정권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현대의 히틀러, 종교적 나치, 끔찍한 인간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가 처리되길 원한다. 이제 그가 떠날 때다. 이 메시지는 정치권을 넘어 민심에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란 시민들은 정권의 붕괴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이란 국민의 편을 선택했다고 묘사됩니다. 그는 성직자들의 편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최선의 길은 시위대가 승리하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입니다. 전략가들은 어떤 조치든 저항 운동에 용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테헤란 정권을 떨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간인을 죽이는 자들을 끝장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집니다. 다만 정치적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미군은 여전히 군사적 수순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아직 전면 공격의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며 병력 증강과 계획 정교화, 주공축 재배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미 해군의 상징적 전력은 당장 발사 위치에 있는 함이 없다는 묘사도 나옵니다. 백악관에서 명령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도 전쟁의 톱니는 아직 기름칠 중이며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망설임이 설 자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쟁은 시작 버튼보다 종료 버튼이 훨씬 비싸고 그 비용은 늘 민간인의 삶에서 먼저 청구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해군이 활동 중인 항공모함이 11척이라 해도 중동에서 즉각 전투에 투입 가능한 전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 함정이 본토 기지나 다른 임무 구역에 있어 필요시 신속 증원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단순히 공격 버튼을 누르는 문제가 아니라 공격과 동시에 자국 전력 및 동맹을 보호할 추가 화력 배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항공모함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무력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자원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공군입니다. 미국은 이란 주변의 기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등의 전투, 보급, 지원 전력을 배치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거점은 전투기와 폭격기가 허가만 떨어지면 즉시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출발선으로 기능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고도의 경계 태세도 변수를 키웁니다. 이스라엘은 총리와 장성들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미국과의 조율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테헤란이 붕괴하거나 무리수를 둘 경우의 공조 시나리오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동맹 역시 지도 위의 작은 흔들림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사비 나이트워치, 이른바 종말의 날 항공기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오랜만에 목격됐다는 묘사까지 나오며 미국이 국가적 위기 또는 대규모 전쟁 상황에서의 지휘 태세를 점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졌습니다. 이사비는 지상 시스템이 무력화될 때도 지휘와 통신, 전력 조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공중지휘센터입니다. 이 움직임이 단순한 정비나 운송, 훈련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포착됐다는 사실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극단적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중동의 한 걸음이 세계 전략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식량, 난민, 안보를 한꺼번에 흔들며 전 지구적 파장을 낳았던 것처럼 이 지역의 확전도 그 결말이 국경에서 멈추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사비는 전자기, 펄스, 핵폭발, 열복사에 대한 생존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특별한 기체로 전 지구적 파괴 전쟁 상황에서도 지휘 명령을 연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펜타곤의 공식 설명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동행한 단순 홍보성 일정이라는 취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왜 VIP 전용기 같은 항공기가 아니라 핵전 지휘기 성격의 기체를 사용했는가? 에어포스2 같은 전용기 대신 굳이 그 기체여야 했는가? 이것이 공개 성명을 대신하는 암묵적 군사 신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사비가 민감한 시점에 등장한 것이 처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위협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도 이 사비가 이륙했고 당시 미 공군은 우연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우연이 2번 연속으로 반복되면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설명을 포기한 표현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잠재적 타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유도 무기 사용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묘사됩니다. 특히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이란 정권의 여러 시설을 점거하거나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오차가 민간인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적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격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기가 부족해서도 수단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 후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란과의 전면 충돌은 군사 계산을 넘어 전 지구적 지정학 도박입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와중에 위험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강한 타격이 오히려 봉기한 시민을 희생자로 만들지 않는가? 측근 고문들에 따르면 전면전은 알리 하메네이에게 필요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자극할 구실, 시위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몰아갈 선전 연료입니다. 실제로 알리 하메네이는 현재의 봉기가 레자 팔라비 왕세자와 워싱턴이 꾸민 음모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반이슬람, 반이란, 반이슬람 공화국 구호 뒤에는 적이 부추긴 용병들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을 믿고 국민이 우리 편이라 믿는다. 인샬라 우리는 적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도
국영방송에 나와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러 집단을 이란 영토로 들여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훈련받았고 사원 파괴, 방화, 그리고 라슈트에서의 잔혹범죄 같은 야만적 행위로 혼란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짜 이란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정권이 의도적으로 서사를 구축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민주화의 열망을 서방이 연출한 전복 음모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익숙한 공식이어서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침략을 합리화하려고 끝없이 새로운 핑계를 프린트해내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전쟁과 탄압의 가장 큰 공통점은 거창한 문장으로 포장될수록 현장에서는 더 잔인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산 없이 실행된다면 역효과를 내고 워싱턴이 후원하려는 운동 자체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임기 중 가장 어려운 결정, 치느냐 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피로 얼룩진 혼란 속에서 이란 정권이 특히 분노한 것은 시위 자체가 아니라 전국에서 350곳이 넘는 사원이 불탔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페제시키안의 관점에서 그것은 정권의 권력 정당화를 떠받치는 종교 상징에 대한 모욕이자 뺨때기입니다. 이에 이란 국영 방송은 시신이 담긴 시체가 방영상을 내보내며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 희생자라고 주장했고, 시위대가 치안 부대에 의해 살해됐다는 현실을 뒤집으려는 거대한 선전전을 벌였다고 묘사됩니다. 한편 현실에서는 희생자의 다수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었고 그 가족은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수장 아흐마드레자 라다는 우리는 반란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추적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누가 폭동을 퍼뜨리느냐 우리는 다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제시키안이 자신의 세력이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총을 쐈는지 대도시에서 평화적 시위대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인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묘사됩니다. 진실은 고위층의 위협과 전쟁 언어 속에 가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직 군사 행동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도 제시됩니다. 이란이 워싱턴의 다음 수를 막기 위해 파괴적 보복을 경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중 두드러진 발언으로는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혁명수비대 출신 인물이 언급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점령지로 불리는 지역과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 및 미 해군 함정이 정당한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명백한 위협 징후가 있으면 반격한다. 오판하지 말라. 후회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고위 인사는 위협의 징후만 있어도 이란이 즉각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방어 경고가 아니라 공격을 먼저 열 수 있다는 서약입니다. 이때부터 계산은 군사에만 머물지 않고 심리전의 생사 게임이 됩니다. 냉정히 말해 이란이 미국과 정면 군사 대결에서 승산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비대칭 수단, 미사일, 무인기,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을 통한 확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묘사입니다. 이스라엘과의 12날 전쟁에서 이란과 친이란 세력은 수백, 때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해 단기적 지역 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이란 방공망의 취약함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분 만에 제공권을 장악하며 미사일 공격이 실질적 힘이기보다 절망의 몸부림처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은 더 비참하다고 묘사됩니다. 이란의 방공 레이더는 허점이 많고 미사일 체계는 전자전 침투에 취약하며 전국적 시위 대응으로 군사 자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레바논과 이라크의 친이란 세력,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 공격,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발사, 연성 목표를 겨냥한 무인기 공격 같은 비대칭 보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최고 지도자가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고 믿는 순간 중동 전면전을 촉발해 내부 위기를 지역 위기로 바꾸려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 한 칸 정리하기 싫다고 집 전체에 불을 지르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상은 우크라이나에서 부당한 전쟁을 벌이며 출구를 더 멀게 만들어버린 러시아의 행태가 이미 얼마나 위험한지 전 세계의 시범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테헤란이 한때 물러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묘사도 나옵니다. 월 1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전화로 협상을 시도했고 미국의 타격에 지쳤다고 인정하며 회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뒤인 월 13일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전해집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민들에게 시위를 계속하고 국가기관을 점거하며 살인과 고문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을 수집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고 곧바로 이란과의 모든 회동을 취소하며 무의미한 까틀과 학살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어떤 것도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워싱턴은 협상할 준비가 있지만 피가 멈출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주가 넘게 흘렀어도 시위의 불길은 꺼질 기미가 없다고 합니다. 31개주 가운데 최소 27곳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봉기를 만들었다는 묘사입니다. 초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인터넷 봉쇄 속에서도 영상과 정보를 바깥으로 전송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 당국이 그 마지막 숨줄까지 끊어버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란 와이어에 따르면 스타링크 연결은 처음에 약 30%가 끊겼다가 몇 시간 만에 80%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때 이란에서 4만 대에서 5만 대의 스타링크 장비가 작동했음에도 위성 신호 자체가 차단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란이 군용급 제밍 장비를 운용했으며 러시아 또는 중국 제공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부당한 전쟁으로 이미 세계를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숨쉬는 통신까지 끊는 기술이 어디서 흘러들어가는지 의심받는 장면이라면 그 피로감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자전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엽니다. 총알 대신 전파를 죽이고 탱크 대신 연결을 끊는 전쟁입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12날 전쟁 이후 이란은 방간차법을 통과시켜 정보 허가 없는 위성 장비를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정보 활동 연루 시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시민들은 스타링크를 은밀히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비가 무력화됐다는 묘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군용 제밍을 뚫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이미 늦어졌다면 봉기의 호흡은 더 가빠질 수 있습니다. 더 답답해지는 공기 속에서 이란 당국이 스타링크 사용자를 겨냥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거 지역에서 불시 검문과 수색이 벌어지고 수신 장비가 압수되며 일부 사용자는 조사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란의 매 순간을 불안과 신중함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다음에 어떤 거덤을 밟을지, 치안 통제와 인권의 경계가 얼마나 더 얇아질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얇아질수록 무책임한 전쟁과 탄압이 어떻게 일상을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교훈에서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전쟁은 늘 누군가의 야망으로 시작되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